엄마, 여기서 내려. 요양원보다 1000배 낫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참 좋다. 그치? 하하하. 아들놈 웃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찢겨져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남대문 시장통에서 칼국수 반죽을 밀고 팔을 다듬으며 살아온 저에게 강원도 깊은 산골의 구불구불한 길은 공포 그 자체였죠. 아들 동석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요즘은 이런 데가 유행이에요. 요양원 같은 칙칙한 데보다 100번 나을 거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 미라는 연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도 큰맘 먹고 모시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 보내시는 게 소원이셨잖아요. 며느리의 콧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식당 바닥에서 무릎이 다 나가도록 일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끊기고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자 차체는 사정없이 덜컹거렸죠. 잡초가 무성의 차 문을 긁는 소리가 마치 귀신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춘 곳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낡은 폐가 앞이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 마당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동서가, 여기가 어디냐? 요양원이라며.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아들 동석이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요양원보다 좋죠. 공기 엄청 좋잖아요. 그의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코를 찌푸리며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아우, 냄새. 자기야, 빨리 끝내고 가요. 우리 예약한 식당 늦겠어. 동석이는 트렁크에서 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먼지 가득한 마루 위로 툭 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굴러떨어지며 제 낡은 속옷 몇 벌이 삐져나왔죠. 그 광경을 보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내려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차가 유턴하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제 낡은 몸빼바지 안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간 지 딱 10분, 아들 동석이의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대체 그 전화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비웃던 남자가 미친 듯이 차를 돌려 산으로 기어 올라온 걸까요? 멀어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폐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제가 지독한 구두쇠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입어 본 적이 없었죠. 시장 식당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밥을 모아 끼니를 때우며 억척같이 모았습니다. 동석이는 늘 투덜댔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남들처럼 번듯하게 좀 입고 살면 안 돼?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집 취급받잖아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낡은 고무장갑을 다시 꼈을 뿐입니다.
사실 제게는 아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강남이 허허벌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칼국수 팔아 모은 푼돈을 털어 논밭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남편도 그 돈으로 집이나 고치지 뭐하러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며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며 그 땅을 지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논밭이었던 그 땅 위로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월 임대료만 수억 원이 들어오는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저 최영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기를 바랐던 제 마지막 욕심이었죠. 그런데 동석이는 사업이랍시고 카페며 무역이며 손 떼는 것마다 말아먹고는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돈 좀 없어? 나 이번에 진짜 대박 나거든. 제가 조금씩 내어주는 돈이 적다며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미라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결국 오늘 그들은 저를 이 산속 폐가에 버리는 완벽한 폐륜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몸빼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등기권리증, 그리고 또 하나 낡은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30년 전부터 제 모든 재산을 관리해온 송현철 변호사였습니다. 나다. 산속 폐가야. 수학이 넘어 송 변호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아드님이 정말로. 그래. 10분 뒤에 동석에게 전화해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아들 명의로 된 집과 차, 사업체까지 전부 회수하라고 전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시렸습니다. 아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마저 그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산길을 내려가며 해방을 외치던 동석이의 휴대폰이 울릴 겁니다. 1,000억의 진실을 마주한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이 험한 산길을 올라올까요? 산길을 내려가던 동석이는 라디오를 크게 틀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옆 좌석의 미라는 벌써 쇼핑몰 앱을 뒤적이며 신이 나 있었죠. 자기야, 이제 우리 집 안방 차지하는 노인네도 없겠다. 다음 달엔 벤츠로 바꾸자. 응? 동석이는 거침없이 핸들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요양원비 한 달에 300씩 아끼는 게 어디야. 그 돈이면 1년이면 차 한 대 뽑지. 그때였습니다. 동석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굽니까? 강동석 씨 맞으십니까? 송현철 변호사입니다. 최영자 회장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동석이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뭐요? 회장님? 우리 엄마가 무슨 회장이야. 전화 잘못 걸었어. 하지만 이어지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영자 회장님은 강남구 테헤란로 대형 빌딩의 소유주이십니다. 현재 시가 1,000억 원 상당이며 월 임대 수익만 5억 원에 달합니다. 동석이의 발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형 빌딩? 그 30층짜리 건물이 우리 엄마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동석 씨 명의로 된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는 모두 회장님의 자산으로 매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계좌를 동결합니다. 또한 노인 유기 및 방치 혐의로 고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라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 거지가 1,000억 부자였다고? 동석이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차를 유턴했습니다. 비명이 섞인 엔진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 엄마를 다시 모셔와야 한다. 아니, 빌어서라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 거칠게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석이의 눈앞에는 아까 무시했던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는 채찍처럼 느껴졌습니다. 1,0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요. 폐가 마루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동석이는 차에서 튕겨 나오듯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 사라져가는 1,000억에 대한 집착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달려온 동석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엄마, 제가 미쳤었나 봐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서 차에 타세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모실게요. 뒤늦게 달려온 미라 도 제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이 방정이었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제발 화 푸세요.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동서가, 아까 내가 그랬지? 여기가 공기 좋고 살기 좋다고. 너희 동네 망신시키기 싫으니까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동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그건 농담이었죠. 아니,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도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그런데 동서가 내가 타고 온 저 차,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이제 내 것이 아니란다.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석이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카드 승인 거절, 계좌 동결 안내, 부동산 압류 통지. 동석이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들 죽이실 거예요? 그 돈 조금만 있으면 내 사업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돈은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다. 너를 위해 40년을 칼국수 밀며 모은 돈이야.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나를 버리는 걸 샀더구나. 이제 너도 내 힘으로 살아보렴. 이 폐가는 내가 특별히 너희 부부에게 빌려주마. 여기서 좋은 공기 마시며 정신 좀 차려라.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송 변호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동석이와 미라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말입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동석이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저는 앞만 보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보니
두 사람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이 살던 아파트 현관에는 빨간 딱지가 붙을 것이고 동석이의 사무실은 폐쇄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송 변호사,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됐나? 송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아드님이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곧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사람을 버린 죄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석이와 미라가 서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차가운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커다란 압류 통지서가 붙어 있었고 번호키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동석이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싸늘한 눈초리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강동석 씨, 실소유주이신 최영자 회장님 측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짐은 이미 창고로 옮겨졌으니 나가주세요. 미라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나 친정에도 말 못해.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석이가 운영하던 카페와 사무실에도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래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죠. 강 사장, 자네 어머니가 대형 빌딩 회장님이라며? 그런 분을 사내버려. 우리 업계에서 자네랑 일할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단 하루 만에 동석이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에서 전국적인 페류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1000억 빌딩 주인을 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폐가 앞에 사진들이 퍼지고 있었죠. 동석이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형님 동생 하던 자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동석 부부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것이죠. 노인 유기 및 공금 횡령 혐의. 동석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송 변호사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아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며 제 눈에선 마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석아, 내가 배고픔을 알고 무시당하는 기분을 알아야 진짜 사람이 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너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그때 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지금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님은 친정으로 도망갔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버려둬라. 폐지를 줍든 구걸을 하든 제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손 내밀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라. 단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구치소의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동석은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에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의 털 이불을 덮고 자던 그였습니다. 콩밥 덩어리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된장찌개 생각이 간절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동석 씨 접견입니다. 교도관의 말에 동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을까? 아니면 미라가 변호사를 선임해 온 걸까? 기대감을 안고 접견실로 향했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송현철 변호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미라는요? 송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최영자 회장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동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 사유란에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및 범죄 사실 은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동석이 유리벽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송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이미라 씨는 친정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위자료라도 챙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죠. 참,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동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밥은 시장 바닥에서 먹던 찬밥보다 맛있더냐? 그게 끝입니다. 동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40년을 찬밥을 드셨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형 빌딩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갈 뻔한 것을 비서실장이 제지하여 겨우 회장실 문턱을 넘을 수 있었죠. 화려한 집무실, 그 가운데 앉아있는 최영자 회장은 예전에 그 남루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흑흑, 제가 잘못했어요. 다 그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저는 말렸는데 동석 씨가 강제로. 미라는 무릎을 꿇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자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렸다고? 최 회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벽걸이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폐가로 가던 차 안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자기야, 냄새나니까 빨리 버리고 가자. 우리 벤츠 사야지. 미라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멍청해서 죄를 지었지만 너는 사악해서 죄를 지었구나. 내 재산? 단 10원도 너 같은 인간에게 들어갈 일은 없다. 당장 내 빌딩에서 나가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니. 최 회장의 호통에 미라는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괴물 같아 보였습니다. 1년 후 동석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번듯한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는 결국 어머니가 평생을 바쳤던 남대문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 씨로 불리며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무거운 짐박스를 날랐습니다. 어이 강 씨, 여기 양파 열망 날라. 네, 갑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짐을 나르다 보니 온몸은 땀범벅이 되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을 먹던 동석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던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손톱 밑엔 때가 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항상 이랬지.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엉엉 울었습니다. 천억 빌딩보다, 벤츠보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흘린 이 땀방울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거운 것인지 땀 흘려 일해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번 돈의 절반을 꼬박꼬박 모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동석은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힘겹게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석은 주저없이 달려가 리어카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언덕 위에 다다르자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목도리에 가려져 있었지만 동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영자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회장님의 모습이 아닌 예전 그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용서해 달라는 말 안 할게요. 그냥 건강하게만 사세요. 동석은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지도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최 회장은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조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꽁꽁 언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투박한 한마디에 동석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강남의 대형 빌딩 로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동석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장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 기계실로 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설관리팀에서 일하게 된 신입 강동석입니다. 최영자 회장은 아들에게 1000억 빌딩을 물려주는 대신 빌딩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동석은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배관 수리, 주차 관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무도 그를 낙하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최 회장은 빌딩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온 동석이 어머니에게 시원한 식혜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한 잔 드세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맛은 안 나지만 최 회장은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다. 딱 좋다. 두 모자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보다 더 값진 것은 잃어버릴 뻔했던 아들을 되찾은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석은 이제 압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삶의 가치라는 것을요.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저랑 강원도 가실래요? 폐가 말고 진짜 공기 좋은 곳으로요. 녀석, 기름값은 있냐? 아, 그럼요. 저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적금 탔거든요. 모자의 웃음소리가 빌딩 옥상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름진 최 회장의 얼굴에 그리고 땀방울 맺힌 동석의 얼굴에 비로소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었던 건 1000억짜리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가슴에 새겨진 정직한 굳은 살은 평생 아들을 지켜줄 진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신가요? 혹시 돈을 쫓느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1000억보다 빛나는 어머니의 낡은 몸빼바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주름에 고인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